서울 시내 한복판,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흔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 제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죠. 새벽에는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밤에는 수세미를 짜서 파는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날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요. 긴 생머리에 또랑또랑한 눈매,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첫인상부터 참 괜찮다 싶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걱정도 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보고도 이 아가씨가 괜찮다 할까?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 사람은 엄마 같은 분이래요. 따뜻하고 강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국도 반찬도 2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촐하게 치렀지만 그 어느 날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삶이 제 살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저는 밥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주가 생기고 나선 거의 모든 살림을 맡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 며느리는 귀한 딸처럼 챙겼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래오래 갈 줄로만 알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갔고 저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장을 봐오던 참이었죠. 아직 며느리는 퇴근 전이었고 저녁 반찬 준비를 하려 부엌에 들어섰는데 그만 며느리 핸드폰이 식탁 위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과 함께 화면이 번쩍였고 자연스레 눈길이 갔습니다. 거기 분명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옆에 적힌 글자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정부.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오타일까? 혹시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화면 속 사진은 분명히 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연락처를 그렇게 저장해 놓았더군요. 가정부라니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돌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며느리 마음속에서 저는 그냥 가정부였던 겁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서러움, 허망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식사를 차리고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퇴근했고 아들도 돌아왔고 식구들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 혼자 속으로 울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요.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그 정도였죠. 아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제가 뭘 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였거든요. 며느리는 오히려 더 살갑게 말도 붙이고 어머니, 오늘 고등어 진짜 맛있네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릴수록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집, 처음 살 때 대출받고 밤낮 없이 일하며 조금씩 갚아가며 마련한 이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 팔고 싶어요. 조용히, 남편 아이들도 모르게요. 중개인은 놀란 눈치였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남편 유품들, 아이들 어릴 적 옷가지들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왜 치우세요? 물어보면 그냥 웃으며 말했죠. 이젠 좀 덜어내야지. 나도 늙었는걸.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대꾸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해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돌려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제 손으로 조금씩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 말 없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 집에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 마음을 먹고 나니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조건 맞는 분이 계십니다. 조용히 진행하면 계약 바로 가능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전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겠지만 이젠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죠. 나 이렇게도 강한 사람이었나?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제 이름이 그저 웃자고 했던 장난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그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손주는 이제 말을 제법 잘합니다. 할머니 나랑 놀자. 그 말에 무너지듯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그저 가정부로 기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겠구나. 짐은 이미 다 정리돼 있었고 팔고 남은 돈 일부는 손주 앞으로 적금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상처는 많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 조용한 거실,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 가라, 내 지난 인생아. 그렇게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건 예전 남편과 함께 다녀왔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 아래 논이 펼쳐져 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풍경이 가끔 생각나곤 했지요. 거기에 작지만 조용한 전원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을 계약한 날 부동산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족과 함께 내려오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입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었습니다. 잠자리조차 편하지 않았고 밤에는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고 외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헛헛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고 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벽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혼자 끓인 된장국을 조용히 먹고 동네 작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며 가며 인사하는 이웃들을 마주하며 그래, 나도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주민 몇 분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처음 오셨어요? 예, 서울 살다 내려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긴 말이에요. 마음만 편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지.
도시에서는 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시계를 보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고르고, 표정을 살피며 살았는데, 여기선 그냥 나로 살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의 연락이 오지 않을까.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이젠 저 자신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시골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단 한 통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는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며칠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배터리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싶었죠. 혹시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 손주가 아픈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생활에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애초에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편리했던 것뿐이었겠지요. 그 사실이 처음엔 참 서러웠습니다. 어디선가 가정부라는 두 글자가 또다시 제 마음을 찔렀고 눈물도 몇 번쯤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서러움이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이젠 제 하루가 바쁩니다. 마당에 고추도 심고 텃밭에 상추와 쑥갓도 심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노인정에도 다녀오고 한글 교실에 참여해서 할머니들께 글씨도 가르쳐 드리고요. 마음이 허전한 날이면 혼자 버스 타고 읍내에 나가 작은 국밥집에서 따끈한 한 그릇을 먹습니다. 그 국물 한 모금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죠? 가족보다 나를 먼저 돌보라고. 이제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굴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손주, 남의 눈. 그 모든 것 앞에 저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저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가족이 더 이상 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 지나간 인연일 뿐입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낯선 방문은 흔치 않은 일이라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앞에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얼굴,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손엔 조그만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었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고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며칠 전에야 집이 팔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정말 떠나셨구나 싶었죠.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도 무심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멸치, 다시마, 김, 그리고 손주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속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림 예쁘네.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구운 고등어, 예전처럼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다 먹고 식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이름 내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정부 저장은 아들의 의도는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갔어.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왔다. 아들은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읍내 여관에서 잤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싸준 김밥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들이 다녀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우체국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고지서나 전단지뿐이라 기대하지 않고 받았는데 뜻밖에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박정욱, 보내는 사람 김서윤,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잠시 멎는 듯 했죠.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정한 글씨로 적힌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사실은 제 친구가 장난삼아 바꾼 걸 미처 몰랐던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이 상처받으셨을 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육아하며 지치다 보면 점점 메말라가는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이 묵묵히 해주시던 밥상, 조용히 닦아주시던 손주 얼굴, 그 모든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윤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시큰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진심이란 늦게 와도 결국 마음에 닿는 법이지요. 그날 밤 조용히 며느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서윤아,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이 마당을 찾아오게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젠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란 누구나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며느리의 편지를 받은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자꾸만 울렁거렸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 얼마나 망설이고 고민했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낯익은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윤이에요.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진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 왜 안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주를 꼭 안고 아이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저는 며느리에게 이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해요라는 말보다 알아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이 그 순간 더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작은 마루에 셋이 나란히 앉아 손수 끓인 된장국과 고등어 조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고 손주는 김치를 밥에 싸서 입에 넣어주며 할머니 최고야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가끔 손주를 데리고 이곳에 들릅니다. 예전처럼 의지하진 않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하고
웃으며 대화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곳에서 혼자 지냅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이따금 누군가 문을 두드려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사람을 품게 되는 데엔 거창한 말도 큰 용서도 필요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심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배우는 요즘입니다. 시골살이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텃밭엔 제법 푸성귀가 자라고 마당엔 아이들이 심어준 봉숭아가 활짝 피었습니다. 매일이 잔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엄마, 요즘 텃밭 어때요? 김치는 언제 담그실 거예요? 짧은 통화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제게 자주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도 보내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 그리고 아이의 그림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림 속 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꽃밭에 서 있거나 밥상을 차리거나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이전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 누구의 가정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그냥 나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조용히 행복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내 인생을 다시 찾은 지금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가정부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나요? 혹은 마음속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는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때론 무심하고 때론 서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든 다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조용히 떠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처럼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길 바라며